지조르는 메이의 손을 쥐면서 다시 말했다. 너도 알고 있겠지? 한 사람을 만들려면 9달이 필요하지만 죽이는 데는 단 하루면 족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서로 뼈저리게 그걸 깨달은 셈이다. 그러나 메이, 한 인간을 완성하는 데는 9달이 아니라 60년의 긴 세월이 필요한 거다. 60년간의 갖가지 희생과 의지와 그 밖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인간이 다 만들어졌을 때 이미 유년기도 청년기도 다 지나가 버리고 정말로 그가 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죽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란다. 앙드레 말로의 인간 조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지조르의 아들이자 메이의 남편 칭이 상하이 쿠데타에서 죽고 난 뒤 지조르가 며느리 메이에게 생애 허무에 대해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젊을 땐 애쓰며 살고 그 젊은 시절이 끝나면 쓸쓸해지는 것. 죽음은 한순간에 오는 것. 어떤 면에서 인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고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아마도 그 공감과 유대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김희선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은둔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김희선 소설가입니다. 네. 은둔하는 작가. 네. 지금 원주에서 올라오셨죠? 네. 네. 어떻게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기차로는 한 네. 50분? 예, KTX 타고 금방 왔고요. 근데 이제 전철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네, 거기서 여기까지. 거기서. 예. 그 원주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02년에 그때 월드컵 할 때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15년인가 16년인가? 17년 정도 된 거예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 네. 네. 월드컵 할 때 내려가셔가지고. 예, 그 내려가자마자 응원하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 이 한마디를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작가에게 원주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그냥 제2의 고향도 아니고요. 네. 고향 같아졌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셔가지고 또 제가 어릴 때는 외갓집에서 크고 막 이러느라고 한 곳에서 몇 년 이상 오래 살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원주에서 이렇게 방금 17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도시에서 오래 살아본 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도시의 낯선 모습이 저한테 되게 신기하게 여겨져서 소설의 배경을 WC라고 해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그냥 고향이 아닌가 꼭 태어나야 고향이 아니고 가장 오래 살았고 되게 중요한 시기를 거기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주 깨끗하고 네. 아담하고 굉장히 정감 있는 도시 같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치악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에 창문 열면 치악산이 멀리 보이고 또 원주에 있는 봉화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그게 가까이 보이고 산 보는 재미로 지내고 있어요. 네.
은둔하고 싶은 작가 김희선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2011년 작가 세계로 데뷔하셨고 첫 소설집 라면의 황제 그리고 장편소설 무한의 책 이후 지금 두 번째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죠. 골든 에이지를 출간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냥 잘 아시겠지만 다들 그렇게 지내듯이 이제 저는 뭐 약사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출근하고 책 읽고 글 쓰고 계속 책을 주로 많이 읽고요. 영화 네. 많이 보고 그러면서 지냈거든요. 그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약국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병원이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아침에 갔다가 낮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한 9시쯤 갔다가 점심때 좀 지나서 오거든요. 9시 출근, 점심 네. 드시고 오세요? 원래는 먹고 가라고 하지만 집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해서 그냥 나와서 먹고 있어요. 네. 오전 근무만 하시는군요. 네. 소설 쓰기에는 최적화된 직업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번 작품집에는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대식 축구공을 개발한 사람이 실은 개항기 인천의 한 조선인이었다는 이야기, 공의 기원이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일렉트로닉 힙합 듀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LMFAO? 예, 맞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힙합 듀오의 멤버 스테판 켄달 고디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강사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담은 스테판 진실혹은 거짓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부턴가 자꾸만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내놓는 노벨 문학상. 알고 보니 외계인들의 제비뽑기로 결정되고 있다 하는 18인의 노인들 등이 있는데요. 이 줄거리를 보면서 참으로 상상력이 기발하고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상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이제 제가 혼자서 뭐 이렇게 출퇴근할 때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러면 뭐 앉아 있는 노인을 보면 저분이 사실은 어쩌면 무슨 비밀 결사의 일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약간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분 행동이 뭔가 수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싱크홀이라 그러나? 저는 네. 이제 싱크홀 같은 거 볼 때마다 여기저기 막 뚫리는 게 뭔가 땅 속에 있는 세상이랑 연결되는 통로가 아닐까. 뭐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안 될 것도 없잖아.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아마 어릴 때 SF랑 네. 제가 뭐 호러 무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생각하는 게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나쁘게 말하면 삐뚤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예. 막 싱크홀에 일부러 막 빠지시거나 그러시진 않죠? 예, 왜냐하면 땅속 세상에 가게 될까 봐.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어떤 이 소설들이 그 우리가 흔히 표면적으로 보는 세계의 뒷면, 사람들이 진실이라든지 역사라고 말하는 어떤 세계의 이면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소설의 발상이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의 발상은 어디서 좀 구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냥 이렇게 어떤 방금 말씀드렸지만 뭘 보고 있으면은 꼭 다르게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권위적인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네. 누가 말을 하면 잘 안 믿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나오면은 네.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렇게 다른 어떤 사연이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지도 모른다. 또 역사책 읽을 때도 언제 어릴 때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으면서 그 서술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서술된 부분들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좀 뭔가 이상하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뚤게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네네. 그게 일종의 이제 발상의 어떤 포인트 같은 게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상상을 하다 보면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뭐 세상 얘기라든가 사회적인 얘기 같은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얹혀지면서 소설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유의 힘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쪽에서 발상을 많이 네. 찾는다고 볼 수 있네요. 표지작 골든에이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곳에서의 삶의 작별을 구하고 스스로 분쇄기에 들어가면 자기만의 인공우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전파사 주인. 한때 그 물리학자였죠.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선택을 한 노인이 나옵니다. 사실 이 노인은 2014년 4월 16일에 그러니까 세월호 때 손주를 잃고 자신만의 우주로 떠난 인물입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랄까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뭐 다 그러시겠지만 그 세월호 때는 아마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듯이 되게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그렇죠. 뭐 슬픔도 컸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쓰는 작가를 보면 정말 저는 용감해 보이고 그랬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하다못해 없는데. 블로그에도 한마디 말도 쓰기가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이제 평소에도 원래 우주론이나 뭐 이런 잡다한 책들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제가 홀로그램 우주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있는 우주가 실제적인 어떤 이런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더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정보라 그러나 그게 이제 안쪽으로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거를 실체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에 좀 읽으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우주 막 이런 부분에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시간 여행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미래로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미래로는 어떻게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아무리 해도 사람은 과거로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했고 그다음에 만약 이제 그런 세월호 같은 또 그 밖에 또 개인에게는 다 내밀한 아픔이라든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버려서라도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즉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되게 큰 슬픔을 이렇게라면은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그거에 대한 슬픔을 노인의 죽음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홀로그램 우주. 하여튼 마이클 텔보트의 네. 이 저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경악. 이곳이 아닌 저곳. 네. 저곳에 시뮬레이션과 홀로그램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끈이론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 상당한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는 물리학이라든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이과를 선택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원래 그래서 계속 크면서도 항상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네. 저는 충격은 조금 덜 받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이거. 그래. 근데 사실 홀로그램이든 시뮬레이션이든 결국 여기서는 변할 게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네, 맞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골든 에이지. 이거 제가 작년에 그때 작가 축제인가 거기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대답이 근데 같으신 같은 대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대답이 여전히 같으신가요? 네, 제가 얘기하면은 작년 초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토마토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토라고 불렀는데 마토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일종의 이제 혈액암 같은 거가 걸려가지고 네. 병원도 많이 다니고 수혈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가라앉아서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되게 오래 살 줄 알았거든요. 푸들이었는데 푸들이 보통 15년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네. 얘도 그 정도 살겠지. 그래서 제가 그 마토가 처음 왔을 때 한창 좀 바빴었어요.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무한의 책 연재하고 이러느라고 네. 걔가 막 놀아달라고 할 때 많이 못 놀아주고 제 발 밑에 제가 글 쓸 때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마토가 1살, 2살, 3살 눈물이 또 네. 맺히셨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마토와 네. 많이 좀 놀아주고 네. 정겹게. 마토 죽음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되게 많이 받고 너무 갑작스럽게 갔고 저는 좀 뭐랄까 이렇게 다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좀 그런 질병은 사실 사람은 그 정도 질병으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역시 동물은 그런 쪽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생명이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구나 이거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꿈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놈이 이상하게 어디 가서 꿈에도 잘 안 살고 나오고. 있는지. 네. 그런 아픈 경험이 또 어떤 삶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또 크게 네. 바꿔주는 역할을 했고. 예, 스테판 진실 혹은 거짓을 읽다 보면은 이 작가님이 진실과 거짓, 사실과 상상 사이의 틈새를 집요하게 바라보고 또 하나의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일까요? 근데 사실 다 사실이거든요. 사실 다 사실이에요. 예, 사실은 그 DJ 레드풀하고 그 스테판 켄달 고디가 네. 이제 팀을 해체한 거까지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이제 베리 고디 주니어라고 해서 모타운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거까지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LMFAO 노래를 되게 많이 들을 때였는데 그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네. 정말 생각 없이 노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 없이 막 노는 그쪽 젊은이들이랑 그다음에 물론 그쪽에도 힘든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젊은이로 태어난다면 결국에는 20대 군대에 가야 되고 뭐 그러다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얘기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가 네. 그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때 그 네. 생각 없이 지내지 못해가지고 이 30, 40대에 생각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창 생각 없이 지내야 될 시기인데 너무 이 틀에 짜인 삶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고 네. 너무 비교가 되고 그런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나라랑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전쟁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예. 재밌네요. 네. 그런 생각 뒤에서 이 소설이 쓰였구나라고 네. 생각하니까 훨씬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약간 영어 강사들이 인기가 조금 시들한 것 같긴 한데 한때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했죠. 엄청났잖아요. 뭐 제가 이제 뭐 들은 얘기도 많고 뭐 저희 원주 같은 소도시는 오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실제로 대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놀러 올 겸 영어도 가르칠 겸 돈도 벌 겸 오기도 쉽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 18인의 노인들 참 이거 흥미로운 소설인데요. 그 노벨 문학상을 결정하는 할리몬의 심사위원들은 실제로는 외계인들이 그 신체와 영혼을 강탈한 껍데기일 뿐이고 그 외계인은 토끼였다. 뭐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는데 이 작품에는 노벨상을 열망하는 국민 시인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시인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죠? 네,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닌데 왠지 이 노벨상을 둘러싼 한국 사람들의 약간 이상한 관심?
이상할 네. 정도로 집요한 관심, 그다음에 어떤 그 권위,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블랙 코미디처럼 그려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굳이 한국이 아니라고 한 거는 그냥 왠지 그냥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 보면은 노벨상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다른 데선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약간 상이 주는 권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학적 취향이 결정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노벨상만이 아니라 여러 문학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의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강요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꼭 그렇죠. 이건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되게 웃겼던 게 아는 분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은 뭐 생활이 바쁘기도 하거냐 해서 이제 책을 아예 원래 안 읽는 분이세요. 네. 근데 갔더니 굉장히 유명한 뭐 무슨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딱 병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문안을 왔는데 이 책을 사왔다. 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보통 문학을 접하게 되는 현실?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솔직히 슬프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시인이 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당시에 한국이 아닌데. 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근데 좀 안 돼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본인은 타고 싶을지 안 타고 물론 저라면 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상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매년 이름이 거론되고 네. 그다음 또 아니게 되고 실망하는 분위기 뭐 듣기로는 막 그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는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죠. 되게 부담 갈 것 같고 또 아니게 되면 기분도 엄청 막 개떡 같다 그래야 되나? 기분도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아이고. 하여튼간 그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문학 저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문학 시장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콩밭에서 바나나가 열리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거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해볼 작품은요. 해변의 묘지, 대서양에서 조난당한 한국인 선원, 그다음에 과테말라 청년이 버뮤다 삼각해역을 지나다가 순식간에 동해 앞바다로 순간 이동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평행우주 이론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뜨거운 쟁점인 어떤 난민 문제도 떠올리게 하는데 이 과테말라 청년이 그 표류하는 한국인 선원을 자신의 뗏목으로 끌어올려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 청년이 받는 괄시가 참 정말 냉혹하고 매서운데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가 그 예전에 아마 그 사진이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바닷가에 어디였더라고요. 지중해 쪽이었었는데 한 꼬마가 이렇게 죽어서 그 파도에 이렇게 쓸려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사진 그렇죠.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원래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답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난민으로서의 고통과 슬픔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국내에는 난민을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렇죠.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힘든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막 다 받아주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벽 같은 거에 부딪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은 현실적인 해결책은 물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고 그다음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분배되고 뭐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해결책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의 원래 또 관심사 중에 하나인 어렸을 때 그 소년중앙 뭐 예, 이런 막 그런 데서 버뮤다 삼각지역 맨날 나오잖아요. 읽고 그다음에 잘 아시고 4차원으로 빨려드는 구멍이 막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 본 뒤에 제가 네. 초등학교 때는 다니던 길만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빨려 들어갈까 봐. 네, 모르는 대로 슉 빨려 들어가서 이상한 데 가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려면 그런 초현실적인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제시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소설 속에서 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것도 뭐 제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끌려는 입장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청년이 이 사람을 대왕오징어 잡던 사람을 구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재의 현실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지만 어떤 바다가 가상의 이 머릿속에 바다가 있다면 그렇게 맨 끝 장면처럼 타이어를 타고 막 헤엄쳐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듯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고 예 이거는 답을 찾기가 되게 힘든 문제거든요. 힘들죠. 네. 네. 그 공예 기원. 네. 참 어떻게 이거 축구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 많은데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하지는 못하는데 네, 보는 건 좋아하세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럼 막 축구공이 자꾸만 해서 진짜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여러 가지 장수와 담론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본인 스스로 이 글이 좀 성공작 어디에 내보여도 괜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혹시 근데 생각하시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게 마감 앞두고 네. 하나 쓰던 소설을 이제 왠지 다 쓰고 나니까 너무너무 왠지 마음에 안 들어갔고 네. 새로 엄청 급히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망했다 막 이런 생각으로 다만 이제 평소에 하던 생각들을 그냥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억지 아닌가? 아니, 억지라고 저는 생각 안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도 상상이 기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썼거든요. 다만 하고 싶던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그 공예 기원이랑 나중에 그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네. 사람 이름이 둘 다 같이 박흥수거든요. 네. 그래서 박흥수란 사람이 만약 어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라나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 그 사람이 다른 환경이었다면 자라나서 대왕 오징어를 잡으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박흥수의 어떤 삶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네. 예. 무슨 말 하는지. 네.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네. 생각하다가 끝내 이제 완결된 작품 네. 공예 기원. 네. 그 소설을 안 쓰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소설 안 쓸 때는 남는 시간에 책을 읽고 아니면은 이제 영화 보고 그러거든요. 네, 책을 너무 좋아해갖고. 네. 지금 어떻게 좋아하는 과학책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우리 독자들에게.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거 네.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네. 우주의 구조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읽기가 쉬워요. 책이 되게 두껍긴 한데 네. 읽기 쉽고 그다음에 우주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도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시간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고 나중에 뭐 양자우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소설책 읽듯이 되게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네. 우주 쪽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네. 너무 잘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도 우주 이론 같은 거 한번 검색 들어가면요. 저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요. 정말. 막 빨려 들어가죠. 블랙홀처럼. 네.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약사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글 쓰는 작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이죠. 아까 그 근무 시간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직업인 것 같은데. 예, 시간적으로
다른 약사 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짧게 근무하다 보니까 네. 일단 시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처음에 등단했을 때 그 당선 소감에 썼던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80%가 제 약국에 저는 이제 예전에 약국을 했었거든요. 약국에 오시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을 드리면 그분들이 저한테 돈을 내세요. 네. 그럼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에 담겨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손이 제가 또 했던 약국이 조금 이제 원주 시내에 있는 건데 뭐 횡성이나 평창 막 이런 쪽에서 많이 그 원주로 이제 뭐 오세요. 병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손을 보고 있으면 제가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해야 되나? 저 뒤에 숨겨져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언뜻 보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제가 직접 소설에다가 쓴 적은 없지만 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이라는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존중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게 계속 소설에 이어지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네, 쓰고 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들어오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생각해보는 네. 네, 손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 또 다양한 인물들을 창조해내는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본인 소설집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는 해시태그. 안 될 것도 없잖아. 오. 뭐 이거라고 할 수밖에 없. 세 개 아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적어 오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기억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이 말밖에 네. 지금. 네. 뭐 안 될 것도 없잖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뭐 작가들의 습성상 지금도 저는 글을 쓰고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에서 이곳까지 오시면서도 언뜻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차기작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약간 범죄에 얽히는 할머니 얘기? 네. 시골에 사시는 범죄에 얽히는 할머니 얘기. 할머니가 뭐 탐정은 아니신가요? 탐정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래요? 약간의 흥미를 줄 수 있는 말만 하시고. 할머니가 뭔가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신다? 이런 게 아닐까. 네, 거기까지. 싶은데요. 네. 장편. 약간 경장편 같은. 좀 네. 500매 내외 경장편류의. 자,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은 사실 다른 작가, 다른 건데 일단은 오늘은 제 소설에 있는 골든 에이지 소설집에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문장 일부예요. 네. 네, 그럼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깐 좀 더 솔직히 말할게요. 실은 나는 이제 어디가 지상이고 어디가 심조니아인지조차 헷갈립니다. 그냥 이곳에서 그곳으로 또 그곳에서 이곳으로 끝없이 순환할 뿐이었으니까요. 이봐요 젊은이, 당신은 내 말을 믿어줬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당신네들 땅속을 동경한다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삽을 들고 파 내려가 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지구 내부로 통하는 구멍을 찾아낸 게 엄청난 발견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떱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아마 태고 쪽부터일지도 몰라요. 그 길을 수도 없이 지나다녔어요. 당연히 지구 내부에 그런 세상, 지상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닐 이유가 없는 자들 뿐이었지요. 그런 이들은 지표에 작은 구멍이라도 하나 생기면 불안에 떨며 그걸 메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온통 그곳으로 무너져 내리기라도 할 듯 말이에요. 하지만 구멍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 혹은 출구일 뿐이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더 들려주시죠. 여기에 나오는 그 미구엘이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난민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미구엘이라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땅 속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여기로 왔다. 땅 속에는 심조니아라는 세상이 있다. 거기는 이곳과 별도 다를 것 없고 이 사람이 필리핀에 있을 때 빨래 노동자로 일했는데 땅속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구멍마다 올라오면서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일종의 비주류 지질학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듣고 기록하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그 미구엘이 이 젊은이에게 땅속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땅속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더라고 하면은 주류의 어떤 삶에서 밑으로 가라앉고 소외돼 있는 그렇죠. 그런 삶. 예. 그리고 당신네들 같이 이걸 동경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뭔가 되게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편안한 삶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땅속 세상은 항상 있어 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미구엘이 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작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장면이 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요? 보니까 좋아하는 음악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음악을 글 쓸 때 많이 듣는 거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럼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y, have you ever loved somebody so much you can't stand them but can't be without them? Do anything for them cause you truly do adore them. Like dedicate songs, write poems, but they be on that bullshit and you try to ignore them but you feel like they feel like you. 아우 좋은데요. 네, 좋죠. 약간 캐논 변주곡을 이렇게 응용한 백그라운드 뮤직이 깔리면서 지금 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노래가 그 T.I.라는 가수가 부르는 건스 앤 로지스예요. 제목은. 이 T.I.를 제가 좋아해요. 그냥 예, 뭔가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좋아했는데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전에도 어디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못해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러니까 막 말을 맘대로 하고 그다음에 가사도 보면은 그냥 되게 직설적이면서 막 떠드는 이런 분위기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T.I.는 이제 뭐 남부 힙합의 제왕이라고 자기 혼자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노래 자체가 되게 멜로디가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쓸 때 주로 듣는 게 이런 계열의 음악이라든가 글 쓸 때 이런 걸 들으시면서 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리듬을 탄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러면서 글이 쭉쭉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듣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거든요. 네. 혹시 이거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타임인데 네. 토마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인사를 해주세요. 마토야 잘 지내지? 나는 너가 왜 꿈에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강아지 천국에서 여자친구 강아지들이랑 엄청 신나게 노느라고 못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보고 싶지만 잘 참고 있을게. 항상 건강하고 여기서는 여자친구도 없었으니까 거기서 많이 사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막 이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 네. 예, 작가님의 애완견. 이제는
이 지상에 없는 마토에게 음성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김희선 소설가님의 골든에이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책을 분석 소개해주는 어플 잉크의 김강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 프로젝트 명은 베스트셀러 메이크.ai라는 프로젝트고요. 네. AI 기술을 활용해서 베스트셀러를 찾아낸다. 그리고 만들어낸다라는 프로젝트고요. 그 베스트셀러를 오해하시는 게 많이 팔리는 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많이 팔리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구글 플레이랑 원스토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검색하면 이 어플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네, 그 질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그 스토어에서 잉크라고 치시면 아마 바로 뜰 거고요. 한글로. 네, 한글로 잉크 또는 영어로 IINNK. 네, I 두 개, N 두 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 영문을 보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IINNK. 무슨 특별한 약자인가요? 이니셜? 네. 저희가 서비스명을 고민할 때 어떻게 저희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우선은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먹물 좀 먹었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이라는 게 종이에다 먹물로 잉크로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잉크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I가 두 개, N 두 개가 된 이유는 도메인이 INK.com 도메인이 없어서 그래서 I 두 개, N 두 개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장미와 찔레라는 책이고요. 이게 조동성, 김성민 지음인데 두 분 다 학교 선배님이자 교수님들이세요. 네. 이게 순수 소설은 아니고 성장 소설, 경영 소설 이런 장르의 책입니다. 네. 그럼 김강사님의 목소리로 장미와 찔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가 대답하자 성 교수가 다시 물었다. 그럼 만약 장미와 찔레 둘 다 꽃이 피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는 어떤 꽃을 선택할 거야? 꽃이 아직 안 핀 상태라도 잘만 키우면 나중에는 분명 예쁜 꽃이 필 테니까 이번에도 역시 장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성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인생에도 이렇게 장미꽃과 찔레꽃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일찍 빛을 보고 별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찔레꽃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오랜 기간 인내의 시간을 거치다 나중에 비로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장미꽃과 같은 인생이 있는 거지. 둘 중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감내해야 하는 삶의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네. 장미와 찔레. 네. 인고의 시간 끝에 피어나는 화려한 꽃.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 문구를 계속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새로운 걸 할 때 되게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너무 내가 치기 어리게 또 결정한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문구를 보고 내가 지금 장미꽃 인생을 걸어가려고 이런 고민을 하나 보다. 그래서 지금은 더디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좀 위안을 삼았던 그런 문구였습니다. 하여튼 인생의 방향을 바꾼 어떤 문구가 되겠네요. 방향을 바꾼 것을 옳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정당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스마트 에버드 2017에서 그 책방 잉크 앱으로 문화 콘텐츠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점점 우리 출판업계가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 어떤 이런 방향 같은 걸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에피소드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법인을 등록하려고 할 때 등록을 받아주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출판 관련된 일입니다 했더니 예. 왜 그 어려운 일을 하세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전체적으로 출판 시장이 어렵다고 다들 피부로 느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거는 그 이 독자와 작가를 이어주는 이 연결고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시대는 변하고 있고 독자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네네. 포노 산피에스라는 이런 책까지 나오면서 이미 독자들은 시대의 흐름 따라 변화가고 있는데 작가분들은 그 역할을 충실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중간 플랫폼이나 유통사가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독자에 맞는 변화를 이쪽에서 좀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또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테지만 이제 과거의 출판 방식인 어떤 편집자의 감이라든지 혹은 스타 작가라고 하나 네네. 이렇게 약간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여전히. 네. 예,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타개해 보려고 한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독자와 작가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어주는 일을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이 브레인 콜라가 주로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처럼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두 가지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컨텐츠 시장이 되게 롱테일 시장이에요. 하위 80%가 전체 매출 한 57%에서 60%를 차지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때 이 롱테일을 그 긴 꼬리를 어떻게 독자들과 더 연결시켜 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책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좀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서 더 헤드로 올라가 더 많이 팔리게 만들어줄지 미리 예측하는 쪽 이 두 가지 기술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데이터 관점으로는 약 80%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으로는 아직 많이 멀어서 한 50% 정도 사업적으로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본이 조금 더 풍족하다면 훨씬 50%에서 수치를 올리는데 가속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보다는 네. 지금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데이터가 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군요. 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많은 실험과 더 좋은 엔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컨텐츠나 출판업계가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장하거나 기록하거나 이렇게 많이 무뎌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그럼 독자들이 이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처럼 책을 읽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네. 이런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잉크 앱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그 이투스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투스에서 이제 13년이나 근무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경험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신가요? 네. 처음에 뭐 지하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인수되는 과정, 그다음에 다시 분할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회사라는 게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그때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쌓였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또 창업해서 다들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두 가지가 가장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투스에서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창업해서 나가셔가지고 네, 또 창업 다 하셨죠. 네, 다 하셔갖고 이제 뭐 만나면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세요. 이제 다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대부분 사장님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뭐 비교도 좀 하시고 좀 배도 아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우선 배 아픈 것보다는 같이 일했던 회사의 분들이 잘 되시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먼저 물어보고요. 특히 뭐 작게는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투자 유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팀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고 계신지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잉크 어플이 앵무새 모양이던데요. 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앱을 만들 때 이 그 심볼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직원들과 많이 했는데 우연히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오더니 앵무새 한 마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오, 실제 살아있는 앵무새를. 네, 앵무새를. 네. 그 점심 먹으러 갔는데 어딘가 새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앵무새가 날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걔를 그냥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사무실로. 그래서 이게 행운의 징조다. 그럼 이 앵무새를 우리 심볼로 사용해서 가자. 그리고 그 앵무새를 한 3개월 정도 계속 키우면서 갔던 것 같고 어느 날 그 편의점에 갈 때 어깨 올리고 나갔었는데 이렇게 날아가 버렸던 네, 새인지를 저희가 까먹고 있었던 거죠. 너무 옆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랬던. 아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더 비상하려고 쟤도 날아갔나 보다라고 좋게 네. 해석했습니다. 2015년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5년째 접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4년 차. 네. 4년 차. 네네. 4년 차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글로벌로 나가는 게 목표고요. 하반기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북미랑 인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흡사하겠지만 모든 것을 또 그쪽 이용자들에게 맞게 네. 또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또 일을 하셔야겠네요. 네. 저희 회사의 미션이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게 완성된다면은 글로벌 넘버원의 IP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IP 비즈니스. 네. 좋습니다. 갑자기 지금 저는 마주보고 있는데 어떤 힘이 느껴졌어요. 충분히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잘 되셨을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네. 소공담을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나오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보내주신 질문들이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질문들 그동안 계속 숫자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질문들이 더 어려웠고요. 네. 또한 이 방송을 나중에 저희 아들 태양이도 이제 듣게 될 텐데 그때 지금까지 고민했던 걸 한번 점검하는 중간 점검의 시간. 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좀 브레인콜라 대표 김강산입니다. 저희 잉크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다음에 나올 때는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